안녕하세요. 창업 예비 단계 사업계획서 구성과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SMC의 강수진 대표입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영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결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그러한 사업계획서의 PSST 방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순서는요. 창업 성공에 대한 키. 우리가 창업을 하는 목적은 결국 사업에 대한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에 대한 키가 뭐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PSST 사업계획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PSST의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세 단계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창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로드맵, 내가 창업을 해서 향후에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위기를 직면을 할 거고 그 위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에 대한 로드맵이 좀 만들어지면 창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사업들을 찾아서 나에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는 창업 아이템, 그리고 창업을 구성하는 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제품, 내가 제공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지면 실전 창업 교육이라는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서 제가 시제품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1차 죽음의 계곡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시제품이 되게 좋은데 이게 양산이라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학생들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우수한 호평을 받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기저귀 제품인데요. 요즘 그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배변을 보면 이 배변과 관련해서 이게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좀 몸에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고 좀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는 그 기업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만드는 기업에 이 아이템을 제안했을 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제품이 우선 제품에 대한 로스가 좀 많았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산을 할 때 양산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들어가는 투자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져서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시제품이 시장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떠한 창업 자금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창업 자금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술력을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상품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술과 관련해서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벤처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고 특허,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시장에다 이제 내다 팔게 되겠죠. 내다 팔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입니다. 과연 이러한 제품을 어떻게 고객한테 팔아서 이것을 수익을 창출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인력도 채용을 하게 되고요.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고객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부분들이 창업한 분이 관심을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업 전문가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분에게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 사업화가 제대로 진전이 못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가 아이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양산도 하게 되면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가장 조달금리가 싸거든요. 그래서 중진공을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기술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기보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보 이런 부분들을 자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 인력도 만들어졌고요. 마케팅 인력도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면 R&D, 그 창업성장 R&D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R&D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R&D를 통해서 우리는 신제품을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마케팅을 조금 더 강화라. 여기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홍보.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해서 사람을 뽑을 때 구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구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요즘 젊은 친구들은 홈페이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블로그를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 제품들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요. 대표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인스타 이런 SNS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9세대니까 인스타 뭐 이런 부분들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창업을 했다라 그러면 창업의 천병으로서 우리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우리 회사 제품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SNS를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를 조금 더 알리려는 노력들. 그게 바로 영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 제품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활동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성들이 있죠. 잘못하면 비용만 지불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성과는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강화를 하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창업 도약 패키지 3년에서 7년 차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벤처라든지 이런 외부 투자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R&D들을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가는 이때 창업 도약 패키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차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창출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다변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의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해서 100%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면 좋죠. 하지만 창업과 관련해서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저는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1년 차까지 생존하는 생존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차까지 한 40%.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는 거의 자금 조달이 개인 자금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차, 그래서 7년 차까지 창업하는 데 성공하는 확률은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7년 차까지 내가 사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1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설립 후에 생존력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자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이 파트너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철학을 공유를 했을 때 갈등이 있지만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창업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할 때 지분율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갈등을 가져가면서 서로 만장일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보다는 작게 해서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업과 관련해서는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제품 만드는 사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아이템은 내가 이게 좋은 아이템이야가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내가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이 좋은 아이템인데 고객이 몰라준다. 고객이 몰라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자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도 좀 익혀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초기 창업해서 한 3억 정도 창업해서 자금들이 보통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3억 정도의 자금은 내가 어떻게 지인들 아니면 내가 모은 돈으로 이것들을 조달을 할 건지 그러면서 내가 아이템이 좋으면 이 좋은 아이템들을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자금 조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좀 하면서 한 시리즈 B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지분이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드 투자에서 우리가 데스밸리 시리즈 A까지는 거의 순이익 실현이 거의 안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생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존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한 3년 차 정도 이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이제 확보되거든요. 시장도 고정 고객이 되고 그러면 이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IPO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IPO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뭐냐? 사업계획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용도, 투자 유치를 위한 용도고요. 하나는 내부 용도입니다. 그래서 외부 용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투자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시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 자금은 언제 시점부터 뽑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정부 은행에서 이러한 차입금을 조달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이자 비용을 내면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업계획서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는 사업계획서는 정부 지원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R&D 과제와 B-R&D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창업을 시작을 해서 뭐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가는 그러한 경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R&D 과제라는 건 뭐냐면 1억 이상 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R&D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가공비라든지 인건비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R&D를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R&D를 하는 게 있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R&D 지원금을 해줘서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평가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냐면 경상기술료라는 걸 납부를 하게 돼요. 정부 지원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일부의 이제 뭐 20%의 자기 부담금, 그 중에 10% 정도의 현금 부담, 나머지는 이제 현물을 부담을 해서 지원금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R&D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뭐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0% 부담을 해서 내가 이러한 마케팅 툴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R&D 과제 기획 같은 경우는 기술성, 사업성, 그리고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잘 묘사가 돼야 되고 이게 나중에 사업화로 어떻게 전달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잘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B-R&D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고용 효과에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용도로는 자기 점검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외부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외주로 조달을 할 때는 꼭 그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 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내부용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사업계획서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뭐 다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걸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 대표,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직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 방향으로 문제없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항상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내부 직원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에는 우리가 만든 그 제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객, 시장이 정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나 제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구성되는 인력, 이 인력은 꼭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활용한 인력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창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는 PSST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실현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필요성, 혁신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업계획서가 PSS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는 problem, 문제 인식인데요. 제품의 필요성과 근거, 제품에 따라서 정의된 시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 효과.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고 어떠한 시장에 뭐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는 스케일업.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성장 전략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장 진입을 통해서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스케일업 부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가 익시트, 어떻게 이 시장에서 안 좋아졌을 때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성장 전략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T는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실현할 수 있는 자체 팀원 또는 외부 협력 등 역량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접하는 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비재무적 기업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PSST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우선 일반 현황에는 매출, 고용, 투자 유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게 되고요. 개요, 요약 부분에서는 명칭, 범주, 그리고 산출물이나 개발 단계, 우리가 개발하려는 이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그리고 창업 배경 및 필요성, 아이템을 준비한 현황이나 실현 방안, 그리고 목표 시장과 성과 창출 계획,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PSST와 관련해서 문제인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문제 부분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목표 시장, 고객에 대한 현황 분석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창업 아이템 현황, 그래서 준비 정도, 그리고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그리고 성장 전략 부분에서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그리고 생존율. 결국 스케일업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향후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이나 자금 운용 계획. 아까도 이제 뭐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운용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 측면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자 현황이나 보유 역량, 그리고 외부 협력 현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뭐 학교의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가족회사가 돼서 그러한 교수님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팀 구성입니다. 그 중에서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계. 이 부분이 요즘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창업자분들은 환경적인 측면에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우리가 그런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ESG 환경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창업자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요나 사업화 추진 배경, 목적, 실현 방안, 성장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명칭은 우리 윈도우즈 아시죠?
윈도우즈 같은 것들이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즈의 범주는 뭐냐면 OS, 운영체계예요. 그래서 명칭과 범주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 그리고 범주는 그 제품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알파고는 서비스명입니다. 그러면 범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요, 배경 필요성, 현황 구체화. 요 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가 뒤에 이제 PSST에서 사업 계획을 쓸 때 문제 인식과 팀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황 및 구체화 방법은 뭐냐면 사업 계획서 내에 솔루션 S 부분에 그 솔루션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되고요.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은 스케일업 부분. 아까 그 성장 전략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요 앞장에 내용을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에서 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시장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 등을 서술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우리가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품 서비스를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이 제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문제점, 기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나 기회는 시장 관점과 창업자 관점.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연구 보고서나 이런 데서 우리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슈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 문제점, 해결 시 기대 효과 등이 이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할 때 창업자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탄소 배출 제로 정책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요즘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에서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1.5도씨 이내에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거를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1대1로 맞춰서 제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같이 이 탄소 배출 제로 전략에 반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 절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장비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문제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아는 창업자들 중에서는 요즘 젊은 창업자들 중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요즘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코프 1은 우리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스코프 2는 우리 회사가 전기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탄소의 배출량이에요. 그러면 스코프 3는 뭐냐면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떠한 물건이나 부품들을 조달을 할 때 협력사가 배출한 스코프 1과 스코프 2의 탄소의 배출량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스코프 3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관리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그 창업자들이 어떤 것들을 개발을 했냐면 탄소의 배출량과 관련해서 직접 배출량 스코프 1과 스코프 2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져서 뭐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이 2022년 2월 23일 날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는 아이템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초인종을 1차 제품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한번 개발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개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내용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등 어떤 버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제품으로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만들게 됐다라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과 목표로 하는 시장,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시장 규모가 몇 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입장에서 보면 시장 분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 조의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은 전체 시장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시장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는 시장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그러면 고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시장에서 고객이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을 방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문제로 정의했다면 위험을 낮추고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이런 활동 매뉴얼이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목표 시장, 고객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고객들의 반응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적인 기능이나 성능, 디자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객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해서 제품의 검증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된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경쟁적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쟁 강도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분석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에서 구매자의 협상력과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 협상력에서, 협상의 축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세로는 경쟁의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이 제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체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어떠한 신규 진입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도 제품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 보면 클라우드 펀딩, 요즘 와디즈 같은 클라우드 펀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디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제품들을 펀딩해 보는 것들은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욕을 부려서 막 몇 억씩 이렇게 와디즈 펀딩을 하기보단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의 성공들을 여러 개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고객들이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넣을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한 결과 타 제품보다 용량이 20% 적고 가격이 타 제품에 비해 10% 비싸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적고 가격은 우리가 비싸다. 그러면 용량을 늘리고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 원료 배합 기술을 적용해서 같은 가격의 용량을 30%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용량이 높으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와디즈 펀딩을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다른 거보다 용량이 20% 정도 적은데 가격은 비싸. 그거 불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은 동일하게 가는데 용량을 늘리는. 그러면 이 용량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포행 기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 설비, 사람, 원료 이런 네 가지의 그 M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요구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서술하고 세부, 실현, 차별화 방안 등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업 아이템의 현황과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두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준비 정도는 뭐냐면 문제 인식에서 정의됐던 시장 수요 등을 고려를 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기획 또는 추진한 경과 이력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스토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 확인된 실적, 그리고 고객 반응 등을 기술화할 필요. 특히 아까 그 와디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5천만 원, 뭐 2천만 원, 1천만 원의 뭐 펀딩 실적을 성공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과거든요. 성과. 그래서 이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고 했던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과 관련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용들을 어떻게 써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그래서 핵심 기능, 성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 건지. 여기서 아이템은 이제 최종 결과물을 이야기하겠죠. 뭐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산출물들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자와 차별화된 요인.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이라든지 스펙, 성능,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부분에서도 제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진톡은 다른 메신저에 비해서 많은 글자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몇 퍼센트 많다. 이런 것들을 숫자로 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가독성과 그러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보유 역량.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 수가 다른 것에 비해 몇 프로 많이 전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송 기술은 우리가 특허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서 새로운 진입자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해결된 문제를 어떻게 키워서 사업화를 확장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자들이 볼 때 과연 이 회사가, 이 창업자가
매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어떠한 그 사업화 전략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어갈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방법, 실현할 수 있는 수익 방안,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 이런 것들이 요 스케일업 전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전략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전략 측면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how to make and sell,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추구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정의가 될 때 시장 규모가 구체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규모에 맞춰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고객에게 이 고객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맞는 마케팅 포인트, 전략의 핵심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모와 진출 시기, 홍보 유통 등에 대한 판매 방안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 펌 플랫폼 진입 시장은 65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명확하죠. 65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퇴직 후 놀잇감을 갖고자 하거나 게임이나 공예 등을 놀이로 활용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마케팅 방법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회비로 일반 회원은 6,000원, 프리미엄 회원은 15,000원으로 책정해서 3개월 내에 3만 명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방안으로 시니어 놀이터 관련된 유튜버와 협업을 해서 지자체 대행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홍보와 유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뭐 유튜버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SNS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마케팅 도구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65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우리가 시니어펌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우리 보면 이제 복지관 같은데 어르신들 많이 오잖아요. 그쪽에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어르신들에게 설문을 받아보는 것들도 되게 좋은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참여 니즈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 니즈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화 가능성은 되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제시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생존율은 내가 아까 7년 차까지 가는데 생존율이 10%였잖아요. 그렇죠? 그 10% 안에 내가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존율은 신생기업이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계속 생존, 영속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연구원에서는 2018년 그 연구자료에 보면 생존율 저하가 창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아까도 야, 너 창업하면 7년 차까지 생존하는 율은 10%야. 아, 내가 창업을 하면 그 10%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직장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정년 퇴직까지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역시 직장도 그 직장 내에서 뭐 3년, 7년 이렇게 생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러한 이직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도전을 통해서 이 생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능력, 그것도 창업자의 하나의 중요한 창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생산적인 요소, 기술과 인력, 시장적인 요소, 유통 판매, 경영적인 요소, 조직관리, 자금관리,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비 단계에서 3년 차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적 자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 혼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기술을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이러한 기술과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소에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시장적인 요소는 우리가 새로운 고객 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내가 SNS에서 발굴한 고객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프로포저를 한다든지 제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통과 관련되어져 있는 판매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 어떠한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한 월 100만 원씩 시장 조사를 해외 마케팅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시장을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요소는 자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소 투입돼야 될 자금,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어느 시점에서 뭐 기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수익을 매출을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플랜 B를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전체 로드맵,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개발된 제품을 어떻게 양산화를 할 건지, 그리고 판매 전략을 통한 매출 실현이나 이윤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템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과 조금 뭐 구매 계약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러한 제품 관심 있는 이제 되게 큰 유통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겠죠. 아니면 고객사가, 그런 데서 너희들이 우리 회사가 이러한 제품을 개발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매를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정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화에서 매출을 시현하는 그 시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방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목표나 일정, 최종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 집행 계획이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쓸 때는 이제 통합관리 지침이나 사업별 세부관리 지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잘 썼는데 그게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환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 집행 계획은 그 기준에 명시되어져 있는 기준들을 잘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추가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대부분 추가 자금은 뭐 와디즈 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지역 내 테크노파크라든지 유관 기관들이 있거든요. 지역 내. 그러한 기관들이 지원해주는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마케팅과 관련되어져 있는 홍보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뭐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기부해서 뭐 창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 보증을 받아서 양산에 대한 뭐 자금 조달을 하겠다. 아니면 중진공에
뭐 창업 자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자금 조달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요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한 창업자 중심의 내부 팀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그래서 경영 역량 아니면 이전의 경력 그리고 학력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한 창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어떠한 그 경력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경진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상했던 경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적정한 시점,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한 시점에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쯤 채용을 할 건지, 그리고 관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언제쯤 채용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 계획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중장년 뭐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활용한, 경험을 활용한 어떠한 그 역량을 기발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가족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보면 기술 닥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다양한 기술 닥터 풀이 있는데 그 기술 닥터 풀을 통해서 뭐 시간당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내부 문제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이제 또 사업 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그래서 비재무적인 측정 지표로서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사업계획 평가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템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 그래서 뭐 요즘 EU의 에코 디자인이라는 규정들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또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음료수 병에 30%인가 이 정도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용기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 내에서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선진국의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가려면 재활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수출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분쟁 지역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광물을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어떠한 그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어떠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꼭 그렇지는 않아도 우리 회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재무적인 활동에서의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공급망상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든지 뭐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뭐 ISO 14001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 폐수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S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제시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배구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적인 측면이 우리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서 비재무적인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향후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업 환경으로서 ESG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접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작성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창업사업계획과 관련해서 PSST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알고 접근하는 거와 그냥 접근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정리되어진 가고자 하는 그 구체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제대로 가지지 않을 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의 대량 생산보다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사회에선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장도 하고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창업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 혼자의 힘보다 팀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더 성장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